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토트넘이 마티스텔 영입에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어제부터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프랑스 선수다 보니까 프랑스 매체인 르키프에서도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이 마티스텔 이적에 6천만 유로로 계약을 합의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6천만 유로는 하나로 따지면 906억. 그러니까 겨울 이적 시장에 마티스텔 이적이 큰 거래로 기록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소식의 신뢰도가 높은 플라텐버그도 어제 아침부터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이 만나서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현재 6천만 유로 상당의 이적료로 구두 합의에 도달을 했다. 로마노 기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6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마티스텔 영입을 토트넘이 합의를 한 상태다. 다만 마티스텔은 결정할 시간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마티스텔 영입을 노리는 팀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첼시, 아스날, 아스톤빌라, 이제 공격수가 필요한 팀들은 마티스텔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이 마티스텔에 대한 구두 합의에 도달을 했는데, 현재 마티스텔이 본인이 지금 팀을 떠나야 될지 아니면 팀을 떠나더라도 임대로 떠나야 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티스텔이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 남아서 레전드가 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한 바가 있는 만큼 현재 이적이 아니라 임대로 떠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첼시와 아스톤빌라 또한 바이에른 뮌헨과 현재 협상 중에 있다. 그리고 6천만 유로라는 금액은 바이에른 뮌헨이 선수를 판매하는데 가장 비싼 이적료가 될 것이다 라는 보도예요. 현재 팀을 떠났던 더리우트, 레반도프스키, 루카스 헤르난데스, 이런 선수들도 마티스텔의 이적료에 근접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6천만 유로, 하나로 따지면 906억에 달하는 이적료는 마티스텔이 판매가 될 시에 바이에른 뮌헨의 역사상 가장 비싼 방출 금액이 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금액은 더리우트, 레반도프스키, 루카 에르난데스보다 비싼 방출 금액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티스텔의 이적이 점점 더 구체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마티스텔의 영입을 토트넘이 확정 짓는다면 이 마티스텔의 영입은 어느 정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의 대체자 영입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티스텔의 플레이 스타일이 손흥민 선수와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고요. 심지어 뛰는 위치도 왼쪽 측면,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서 침투에 들어가는 스타일, 호날두, 손흥민, 레시포드, 이런 과에 속하는 선수가 바로 마티스텔입니다. 그래서 마티스텔이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오른쪽, 왼쪽, 그리고 중앙 공격수까지 여러 포지션을 소화했지만 역시나 메인 포지션은 왼쪽 측면 공격수다 라고 여러 통계 사이트에서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마티스텔이 오른쪽이나 중앙에서 뛰었던 것은 왼쪽 자리에, 측면 공격수 자리에 이미 다른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티스텔이 약간 다른 위치에서도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과 중앙에서 뛰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마티스텔이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활동 반경을 보면요, 이게 지난 시즌의 활동 반경인데 왼쪽에서 가운데로 침투에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와 굉장히 흡사한 동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마티스텔의 히트맵을 보면 왼쪽에서 대각선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이러한 동선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티스텔이 왼쪽 측면 공격수로 활용이 될 때도 그냥 측면에서 넓은 공간을 쓰는 선수가 아니라, 이 선수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올 때 가운데로 들어가서 최전방 공격수의 아래 지역에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뛸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손흥민 혹은 호날두, 레시포드, 이런 선수들의 특징이죠. 왼쪽 측면에 있지만 가운데로 들어가서 최전방 공격수의 옆에 위치를 하고요. 이때 최전방 공격수가 움직이면서 수비수가 최전방 공격수에게 쏠리게 되면 이때 왼쪽에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침투해 들어가고 여기서 득점을 만드는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토트넘에서는 딱 손흥민 선수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티스텔이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에 나올 때는 사실상 투톱처럼 배치가 되면서 세컨드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가 수비수와 싸워줄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티스텔이 스피드가 빠르고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을 오프 더 볼 플레이를 통해서 잘 가져가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티스텔이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투톱처럼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기 장면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슈퍼모팅이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슈퍼모팅이 앞쪽에서 살짝 내려가면서 수비수들이 슈퍼모팅에게 순간적으로 시선이 쏠리는 그 순간 마티스텔이 안쪽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움직임, 이 선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을 마티스텔이 워낙에 잘 가져가고 여기서 침투에 들어가는 마티스텔에게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이 공간에서 마티스텔이 결정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잘 침투에 들어가서 볼을 컨트롤을 잘 해놓고요. 여기서 컨트롤을 잘한 다음에 골키퍼의 머리 위쪽으로 아주 좋은 슈팅을 날리면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은 마티스텔이 해리케인과 함께 투톱처럼 기용이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이때 해리케인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냅니다. 그러면 마티스텔이 해리케인이 수비를 끌고 내려올 때 최전방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죠. 마치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움직임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해리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수비가 자연스럽게 해리케인을 따라서 앞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쏠리니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마티스텔이 있고요. 이 공간으로 해리케인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마티스텔이 뛰어들어가면서 여기서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어들어갔을 때 좋은 공간으로 침투해서 마무리하는 슈팅을 굉장히 마티스텔이 잘 하는 편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경기에 나오는 시간이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많이 줄어들면서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나올 때마다 슈팅도 그렇게 날카롭지 않게 시도가 될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티스텔은 슈팅력이 꽤나 좋은 선수입니다. 이 장면은 마티스텔이 원톱으로 출전한 경기였는데요. 이때 그냥 원톱으로 뛰는 게 아니라 고레츠카가 올라와서 사실상 투톱처럼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고레츠카가 최전방에서 볼을 받는 순간 수비가 고레츠카에게 끌려 나갈 때 이때 마티스텔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고레츠카가 볼을 받아서 마티스텔에게 연결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고레츠카가 볼을 받으면서 수비가 끌려 나올 때 그 뒷공간으로 마티스텔이 침투,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1대1 찬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티스텔이 1대1 찬스가 나왔는데 수비수가 그래도 잘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마티스텔이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은 다음에 골문 구석으로 침착하게 득점을 완성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티스텔이 손흥민 선수와 굉장히 흡사한 면모를 가졌다고 하는 게 왼쪽에서 대각선으로 침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가운데로 들어와서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좋은 오프 더블 플레이를 통해서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이런 스타일의 흡사함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슈팅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티스텔이 어떤 면을 보여주냐면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접고 들어와서 여기서 감아 때리는 슈팅을 이 선수가 굉장히 잘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가운데에서 해리케인이 볼을 가지고 있다가 수비가 가운데로 쏠리니까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마티스텔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티스텔이 슈팅 찬스를 잡게 되는데 슈팅 찬스를 잡았을 때 수비수를 한 명 앞에 두고 순간적으로 오른발로 접고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접고 들어와서 반대편 포스트를 보면서 반대편으로 감아차는 마무리 슈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은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코너킥이 약간 뒤로 떨어지면서 마티스텔 쪽으로 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비수와 경합을 하면서 마티스텔이 이 경합 과정에서 볼을 본인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페널티 박스의 모서리 부분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존이라고 불리는 그 위치잖아요. 여기서 마티스텔이 몸싸움을 통해서 볼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도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면서 파포스트를 보면서 감아차는 슈팅, 이 슈팅이 또 골키퍼의 반대편 공간으로 절묘하게 빨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티스텔이 이런 장면도 있어요. 이 장면도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오다가 이번에는 파포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골키퍼가 파포스트를 신경 쓸 때 그냥 니어 포스트로 슈팅을 때립니다.
근데 워낙에 이 마티스텔의 슈팅이 강한 구질로 슈팅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가운데로 슈팅을 때렸을 때 골키퍼가 반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마티스텔의 득점이 완성이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장면도 왼쪽에서 마티스텔이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있고 이때 마티스텔에게 알폰소 데이비스가 패스를 건네주거든요. 그리고 이 패스를 받아서 마티스텔이 가운데로 접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파포스트를 노리는 이런 슈팅을 많이 구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티스텔이 접고 들어가다가 순간적으로 골키퍼를 속이면서 파포스트가 아니라 니어포스트로 슈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골키퍼가 순간적으로 속으면서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니어포스트로 오는 슈팅을 막지 못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고 들어와서 파포스트 혹은 골키퍼를 속이면서 니어포스트로 차는 슈팅, 이 슈팅 코스를 여러 방면으로 가져가는 것도 마티스텔의 장점 중에 하나고 특히나 파포스트를 보면서 감아차는 슈팅을 하는 이 슈팅 자체가 매우 손흥민 선수를 연상시키는 슈팅 코스를 구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티스텔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거금을 들여서 데려왔을 때 과연 이번 시즌 후반기에 마티스텔과 손흥민의 공존이 잘 이루어질까에 대한 걱정은 어느 정도 존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티스텔이 현재 공격진에서 모든 위치에 뛸 수 있긴 해요. 왼쪽에서도 뛸 수가 있고 이 공간이 사실은 마티스텔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고 최전방 공격수 혹은 오른쪽 측면에서도 뛸 수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메디슨 자리에서 뛴다면 사실상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투톱으로 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2선 라인과 최전방 공격수 자리 이 네 자리에서 모두 기용이 될 수가 있긴 한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로 기용이 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토트넘의 현재 전술에서 기본적으로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을 가운데로 쏠리게끔 만드는 전략을 취하죠. 그 다음에 측면에서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측면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여기서 드리블 돌파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티스텔이 왼쪽 측면에 만약에 기용이 된다고 하면 수비수가 끌려 나올 때 이때 마티스텔이 1대1 돌파를 성공시키면서 수비를 계속 무너뜨리는 플레이가 나오고 여기서 컷백이 들어가는 그러면서 솔랑키에게 득점 찬스가 나오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왔을 때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우도기, 메디슨 혹은 솔랑키 이런 선수들에게 마티스텔이 패스를 찔러주는 이러한 이제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포스테콜로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사실상 측면 플레이메이커처럼 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마티스텔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왼쪽 측면에서 대각선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이러한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지 이 선수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잘하는 선수도 아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플레이메이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더더군다 아닙니다. 이 선수는 정말 말 그대로 득점을 기록하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 왼쪽 측면 공격수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인사이드 포워드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예요. 그래서 과연 마티스텔이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나왔을 때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 넓은 공간에서 돌파가 가능할지 손흥민 선수는 이게 또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측면에서 돌파가 가능하니까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들어 놓는 패턴 자체가 손흥민부터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마티스텔이 이게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마티스텔 쪽에서 이게 안 되면 오른쪽 측면 공간에서의 플레이메이킹 혹은 드리블 돌파에 토트넘은 의존을 해야 되는데 쿨루셉스키가 나오면 그나마 괜찮지만 쿨루셉스키가 아니라 브레넌 존슨이 나올 때 이럴 때는 브레넌 존슨도 돌파를 못하고 마티아스 텔도 돌파를 못하는 좌우 측면에서 돌파가 안 되다 보니까 수비수를 가운데에 끌어당겨 놓고 아무리 넓은 측면에서 측면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한들 측면 공간에서 수비를 흔들어 놓는 패턴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공격 조합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마티스텔이 이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왼쪽에 손흥민이 배치가 되고 마티스텔이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티스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흥민과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수를 잘하지는 못해요. 이 선수의 장점이 아닙니다.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수비수와 등을 지는 플레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수비수와 경합을 해서 제공권에서 승리를 거둔다거나 박스 안에서의 몸싸움을 승리해서 박스 안에서 득점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전방 공격수가 있고 그 최전방 공격수가 수비수와 싸워줄 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선 침투에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문제는 마티스텔을 원톱으로 기용을 했을 때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중앙에 밀집해 있으면 이 안쪽 공간으로 아무리 크로스를 올려줘도 마티스텔이 수비수에게 가로막혀서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이 그렇게 잘 발휘가 안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솔랑키를 기용하고 혹은 히살리송을 기용하고 마티스텔을 메디슨 자리에 기용을 해서 사실상 투톱처럼 기용을 한다 라고 했을 때의 문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마티스텔이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기용이 됐을 때 중앙 미드필더의 성향을 가진 선수도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드필더 라인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투톱을 사용하는 게 정말 토트넘이 득점이 필요하거나 공격을 극단적으로 해야 될 때 이럴 때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투톱을 사용하게 되면 미드필더 라인의 밸런스가 좀 깨지는 경우를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자주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티스텔을 투톱으로 썼을 때도 어느 정도의 단점이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마티스텔이 기용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티스텔이 오른발을 쓰는 선수라서 여기서 오른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뛰냐면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예를 들어서 최전방 공격수에게 수비가 쏠리는 순간 이때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는 가능해요. 근데 볼을 본인이 소유했을 때 온더볼 상황에서는 오른쪽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선수가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이러한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도 아니고요. 안쪽으로 접고 들어왔을 때도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접고 들어오는 순간 가운데 지역으로 왼발을 못 쓰다 보니까 슈팅을 하는 상황이 거의 만들어지질 않고, 그리고 이렇게 접고 들어왔을 때 왼발로 패스를 뿌려주는 데에도 어색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에서는 사실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었던 게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어린 선수고 유망한 선수다 보니까 주전 공격수들이 배치가 되고 오른쪽 자리가 남으면 그때 오른쪽에서 뛰었던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티스텔이 정말 비싼 이적료로 영입되는 것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어떤 측면이 있냐, 쓰기가 좀 애매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아무래도 손흥민의 그 플레이메이커적인 영향력 혹은 경기를 풀어주면서 돌파를 직접 하는 이런 돌파 면에서도 마티스텔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안 되고,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가 되면 솔랑키나 히샬리송처럼 박스 안에서 싸워주는 그러한 유형의 공격수는 또 아니기 때문에 밀집 수비에 막힐 가능성이 있고,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기용이 되면 사실 토트넘이 투톱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수비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오른쪽에 기용이 되면 사실은 오른쪽에 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오른쪽에서 잘 뛰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가 안 되고, 그리고 직선적으로 밀고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것도 더더욱 안 되고. 그런데 마티스텔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적료가 906억 정도, 정말 큰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 큰 금액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이 선수를 확실하게 주전으로 기용을 해서 밀어줄 수 있는 포지션이 애매하다는 게 지금 이 마티스텔 영입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고요. 마티스텔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려면 어떤 위치가 가장 좋아 보이느냐, 아무래도 손흥민이 있는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나오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여기서 플레이메이킹이라던가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은 메디슨이나 쿨루셉스키에게 대부분 의존을 하고, 마티스텔은 측면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왼쪽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고 직선적으로 올라갈 때 마티스텔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사실상 투톱처럼 배치가 되는, 그러면서 미드필더 라인의 밸런스도 잃지 않고 마티스텔은 공격에 가담을 했을 때 쿨루셉스키나 메디슨이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왼쪽 측면 지역에서의 돌파는 측면 풀백이 담당을 하는, 그래서 마티스텔이 최전방 공격수가 가운데서 싸워줄 때 마티스텔이 숫자를 늘려주면서 박스 안의 경쟁력을 늘려주는 이러한 역할로 사용될 때가 가장 잘 사용되는 용도일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결국에 이 마티스텔의 영입은, 심지어 거금을 들이면서 영입한다는 이야기는 손흥민 선수의 다음 시즌 이탈을 대비한 대체자격의 영입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티스텔이 정말 손흥민 선수랑 거의 플레이 스타일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유형의 선수거든요. 물론 손흥민 선수는 마티스텔보다 훨씬 더 클래스가 높은 선수니까 지금 플레이메이킹도 하고 돌파도 1대1 상황에서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툴을 마티스텔보다 많이 갖추고 있지만, 결국 손흥민의 장점, 왼쪽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플레이,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공간 침투,
중앙에 기용될 때도 최전방 공격수보다는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유형의 선수, 딱 손흥민 선수의 프로필과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토트넘도 손흥민의 이탈을 좀 생각을 하고 손흥민의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실제로 뭐 기복이 조금씩은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대체자를 영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한데 지금 당장 이 후반기에 거액의 이적료를 들어서 마티스텔을 데려왔을 때 손흥민과 마티스텔의 공존이 잘 될까? 그리고 과연 마티스텔이 손흥민 자리에 나왔을 때 손흥민이 했었던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은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마티스텔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득점을 올리는 역할에만 집중을 해야 될 텐데 경기를 풀어주는 선수들이 과연 손흥민이 빠졌을 때 그만큼 토트넘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은 토트넘이 마티스텔 영입하기 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티스텔이 최근에 보여주는 활약은 사실 바이에른 뮌헨에 와서 첫 시즌부터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첫 번째 시즌에는 28경기에 나와서 6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출전 시간이 거의 뭐 없어요. 사실 28경기 중에 26경기가 교체 출전이고 거의 5분, 10분 남았을 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6골을 넣었는데 100분당 1골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리그에서는 심지어 80분당 1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즌, 지난 시즌에는 41경기에 나와서 10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41경기 중에 31경기가 교체 출전이었고요. 교체로 들어가서 공격 포인트를 16개나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141분당 1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는 14경기에 나와서 1개의 어시스트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득점이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번 시즌도 14경기 중에 10번이 교체 투입입니다. 그리고 경기 출전 시간도 모든 경기를 합해서 46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활용이 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활용이 안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마티스텔이 세밀한 플레이메이킹에는 능력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콤파니 감독은 라인을 높여서 상대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가져온 다음에 지공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공 상황에서 마티스텔이 볼을 세밀하게 못 다룬다는 측면이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플랜에서 아예 제외가 되다 보니까 마티스텔의 이 슈팅 감각이 지난 시즌과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선수를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의 활약을 생각을 하면서 과연 900억을 지불하고 데려올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을지도 어느 정도는 토트넘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하네요.